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 선생님 허재성입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는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고려 태조 왕건의 정책과 고려 초기의 왕권 안정 그리고 정치적 변화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려 태조의 정책인데요. 고려 태조의 정책 첫 번째는 호족 통합 정책입니다. 여기서 호족이란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워서 알고 있을 겁니다. 통일신라 말에 형성된 지방 세력으로서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는데 도움을 줬던 세력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호족 통합 정책으로서는 크게 회유책과 견제책이 있는데요. 회유책으로서는 혼인정책, 사성정책, 관직과 토지하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관직과 토지하사는 역분전이라고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고려를 건국하고 후삼국을 통일하는데 큰 공을 세웠던 신하 혹은 호족들에게 내린 배상금, 보상, 토지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견제책으로서는 사신관 제도와 기인 제도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유책의 첫 번째는 혼인정책인데요. 말 그대로 호족의 딸들과 결혼을 하면서 그들을 자기의 세력으로 포섭을 시키는 겁니다. 여기 왕은 왕건이겠죠. 고려를 건국했었던 이 왕건은 좀 결혼을 많이 했어요. 제가 부인이 좀 많은 편입니다. 허허 이러고 있잖아요. 부인이 총 몇 명이었을까요? 네. 29번째래라고 나와 있다시피 29명의 부인을 뒀고 그 아래에서 태어난 아들도 굉장히 많았겠죠. 이런 혼인 정책의 이유는 고려를 창건하고 운영하면서 여러 차례 도움을 얻은 고려 각 지역의 호족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었습니다. 왕권 강화 목적이라고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의 결혼은 물론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한 경우도 있었겠죠.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정략 결혼이란 그러니까 약속을 한 거예요. 미리 결혼을 하기로. 그러니까 이렇게 약속을 하고서 뭐 사랑 때문에 결혼을 한 것보단 약간 가문의 이익을 위해서 결혼을 한 경우가 많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이러한 혼인 정책은 태조가 살아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태조가 죽고 난 뒤 아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 아들들끼리 왕위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건 태조 사후의 왕권 다툼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유책 두 번째로서는 사성정책인데요. 한자 뜻풀이로 보면은 성을 하사하다 라는 뜻인데요. 왕씨성을 내려줬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 그림 보면 유력호족 리스트, 박덕배, 이성창, 고마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가상인물입니다. 이 성들 버리고 태조 왕건이 왕씨성을 하사했어요. 그러면은 왕덕배가 되고 왕성찬이 되고 왕마루가 되잖아요. 지방의 유력한 호족에게 자신의 성인 왕씨성을 하사하여 왕족으로 신분을 높여주고 관직이나 토지를 주어 그들을 우대해주는 정책이었습니다. 실제로 명주의 호족이었던 김순식에게 왕씨성을 하사하였고요. 그리고 태조 사후 왕권 다툼에서 나오는 왕규의 난 때 그 왕규도 원래 함씨였는데 나중에 왕씨성을 하사하여 왕규가 되게 된 것입니다. 견제책 첫 번째는 사심관 제도인데요. 지방의 관리를 그 지역 출신으로 임명하는 사심관 제도였습니다. 지방 세력가들을 견제하기 위하여 실시된 제도로 중앙의 고관이 된 사람에게 자기 고향의 사심관이 되게 하였습니다. 사심관은 부호장 이하의 향리를 임명할 수 있었으며 지방의 치안에 대한 책임을 맡았습니다. 경손왕은 최초로 경주의 사심관이 되었죠. 중앙의 고관,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 자기가 태어난 고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음성이면 음성이라든지 청주면 청주라든지 그 지역의 최고
우두머리, 그러니까 사신관이 되게 하여서 그 지방을 다스리도록 권리를 부여한 것이죠. 근데 권리를 부여했는데 왜 견제척이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권리를 부여하면 당연히 책임도 묻겠죠. 그 책임을 엄격하게 물었다고 합니다. 자, 경순왕, 신라의 마지막 왕이죠. 고려 왕건한테 항복을 합니다. 고려 왕건은 그래서 이 경순왕을 최대한 예우를 해줘요. 그게 바로 경주의 사신관이 되게 한 거죠. 경주가 신라의 수도였잖아요. 그 신라의 마지막 수도였던 경주를 다스릴 수 있게끔 한 것입니다. 대신 감시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견제책 두 번째로서는 긴 제도인데요. 이 그림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호족의 자제를 개경에 머물도록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질로 잡은 거예요. 아들을. 왜냐면 딴짓 못하도록. 왜냐면 아들이 저기 잡혀 있으면은 함부로 막 이상한 짓 못할 거 아닙니까? 고려 초기에 지방 호족에게 지방 자치의 책임을 맡게 하는 동시에 호족을 통제하기 위해 그들의 자제를 수도의 볼모로 잡아두던 제도입니다. 자, 신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제도가 있었어요. 상수리 제도라고 있었습니다. 기억이 날 겁니다. 고려 태조의 정책 두 번째로서는 민족 통합 정책인데요. 고려가 건국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발해가 거란한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망한 나라의 유민들은 흩어지겠죠. 이때 고려로 넘어오는 발해 유민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들을 받아들이게 되죠. 또한 신라 후백제의 백성들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민족통합 정책입니다. 세 번째, 북진 정책인데요. 국호를 고려라 한 거에서 알 수 있다시피 고구려 개성을 표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진 정책의 전초 기지로서 서경을 중시를 했어요. 또한 발해를 멸망시켰던 거란과는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북진 정책의 결과로서 청천가에서 영흥만까지 영토를 확대하게 됩니다.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송악은 고려의 수도죠. 나중에 개경으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북진 정책의 전초 기지로서 서경을 굉장히 중시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왕건의 사촌 동생이었던 왕심령을 서경 총관으로 임명을 하게 되죠. 가장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임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북진 정책의 결과로서 영토를 확대하는 것도 볼 수가 있네요. 자, 북진 정책에 있어서는 거란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이제 영토를 맞닿게 되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거란은 발해를 멸망시킨 나라이기 때문에 거란은 주위 여러 나라들과 외교 관계를 맺어 가던 중 고려에도 사신을 보내 낙타 50피를 바쳐왔다. 그러나 고려에서는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킨 무도한 나라라고 하여 그 사신들을 섬으로 유배하고 낙타는 모두 만부교 아래에서 굶겨 죽였던 것이다. 이로써 고려와 거란의 외교 관계는 단절되었으며 고려에서는 거란에 대한 적대를 계속 유지하였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건을 만부교 아래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해서 만부교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두 나라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게 흘러가고 있고 이러던 와중에 고려는 송과의 친선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란이 결국 침입을 해오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거란과의 전쟁 부분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태조의 정책 네 번째로서는 바로 민생 안정 정책인데요. 자, 세금을 10분의 1로 감면을 해줍니다. 그리고 가난으로 노비가 된 자를 양인으로 풀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상을 존중합니다. 선종, 교종, 풍수, 지리설 등등. 그리고 태조가 죽기 전에 훈요 10조를 남기게 되는데요. 후대 왕에게 통치 방향을 제시할 목적으로 남긴 것입니다. 유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훈요 10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훈요 10조인데요.
전문을 실기에 너무 양이 많아서 요약된 것을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불교를 일으켜라. 2번 승려들끼리 싸우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자, 요것은 불교 숭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교를 굉장히 우대했습니다. 태조 왕건은. 자, 그리고 덕이 있는 자에게 왕위를 잇도록 하여라. 자, 왕이 계승해서 싸움이 없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것이네요. 그리고 4번 거란의 풍습을 따르지 마라. 5번 서경에 연 100일 이상 머물러라. 이것은 북진 정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6번 연등회 8관회 등 중요한 행사를 잘 챙겨라. 이것은 불교 숭상인데요. 자, 연등회 8관회는 불교의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7번 상벌을 분명히 하여 백성의 인심을 잃지 마라. 자, 8번 별난의 위험이 있으니 차량산맥 이남의 사람에게는 벼슬을 함부로 주지 말아라. 자, 이 조항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많이 있는데요. 후백제인들을 차별하기 위한 조항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차량산맥 이남에 대한 해석은 다르다. 후백제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9번 관리들의 녹봉을 마음대로 높이지 마라. 그리고 10번 유교 경전과 역사책을 많이 읽어라. 유교에 대한 강조 부분이네요. 자, 지금까지 고려 태조의 정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왕권의 안정과 정치적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광종과 성종의 정책입니다. 자, 태조도 나이가 들어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의 뒤를 이어 병약했던 첫째 아들 해종이 즉위하게 됩니다. 자, 해종 즉위 후 왕규 세력과 왕신념 세력이 서로 대립을 하게 됩니다. 자, 왕신념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왕건의 사촌 동생으로서 왕건이 직접 서경총관으로 임명했던 사람입니다. 서경 세력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 왕규는 아까 사성정책 얘기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원래 함씨였는데 왕건이 왕씨를 내려준 것이라고. 이 왕규는 태조와 태자무의 장인이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할 거예요. 둘 다 장인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두 딸을 태조한테도 시집을 보내고 태자무, 해종입니다. 해종한테도 시집을 보냈어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고려에는 종래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종래혼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듯 서로 두 세력이 대립을 하고 있던 와중에 해종이 죽습니다. 병세가 악화되어. 그리고 왕규의 난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난을 왕신념 서경 세력이 진압을 하게 되고 정종을 옹립합니다. 해종의 이복 동생이었던. 자, 이 정종은 서경 세력의 입김에 의해 즉위를 했기 때문에 서경 천도를 추진을 해요. 하지만 이 와중에 무리한 토목공사 등으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원성을 받게 되고 반란까지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서경 천도를 추진하던 와중에 왕신념이 사망을 해요. 그리고 정종도 병에 걸려 얼마 살지 못합니다. 자, 정종은 죽기 전에 자신의 어린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줄 수 있었지만 자신의 친동생이었던 광종에게 그 왕위를 물려주게 되죠. 그래서 고려 4대 왕으로서 광종이 즉위하게 되는데요. 자, 이제부터는 광종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종의 왕권 강화 정책. 광종하면 떠오르는 정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노비 안건법이고요. 두 번째가 과거제 실시인데요. 노비 안건법은 호족들이 불법적으로 차지한 노비를 양인으로 해방시키는 정책이었습니다. 이 이면의 목적에는 호족들의 경제 군사적 기반을 약화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자, 호족들이 차지한 노비들은 그 호족들의 토지에서 생산력을 담당하는 인원이기도 했고, 만약 전시 시 군사로 활용되기도 했어요.
그 노비들을 풀어줌으로써 그들의 기반 자체를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제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후주에서 기화한 쌍기라는 사람의 건의로 실시된 것입니다. 자, 이때는 문과만 실시되었어요. 자, 행정관료를 뽑는 시험이겠죠. 문과는 실시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군인을 뽑는, 장수 뽑는 거 있잖아요. 이때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문과가 실시되기 시작한 것은 고려의 마지막 왕, 공양왕 때 겨우 실시됩니다. 그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광종의 치세는 3기로 나누어지는데요. 1기가 암중모색기, 2기가 개혁의 시기, 이때 노비안거법과 과거제가 실시됩니다. 그리고 3기가 숙청의 시기, 호족 숙청기인데요. 이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족 형님들 지금까지 돈을 너무 펑펑 써 재정이 부족해졌어요. 아무래도 불법으로 노비가 된 사람들을 풀어줘서 평민으로 만들어 세금을 걷어야겠어요.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자, 이때 호족 한 명이 엄청나게 반발을 합니다. 아니, 전쟁 포로들을 노비로 만드는 게 어디 하루 된 이틀이야? 노비를 해방시키는 건 우리 호족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죠. 이때부터 광종이 이 호족들을 제거할 기회를 잡고 있었어요. 얘네들 마음에 안 든다. 정리 좀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과거제는 쌍기 건의로 실시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고려시대뿐만 아니라 조선시대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언제 끝이 나느냐? 이건 배우지 않아서 여러분들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1894년에는 가보개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때 과거제가 폐지됩니다. 이것은 근현대에서 배울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광종의 왕권 강화 정책 세 번째는 황제 칭호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독자적인 연호로서 광덕, 준풍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광종 말년에는 호족 세력을 숙청하기 시작을 했죠. 자, 원래 고려는 대대로 중국으로부터 왕위 책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중국에는 국왕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황제의 체제를 가졌습니다. 광종 때 이게 확립이 되죠. 독자적인 연호도 사용을 했고, 그래서 폐하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황제를 부를 때. 자, 광종의 치세에서 3기는 호족 수청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호족들을 정리할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왕권에 방해가 되니까. 자, 964년 광종은 최대 호족이었던 박수경의 세 아들을 처형을 하게 되죠. 그리고 방기를 든 이들은 거침없이 숙청을 했고 왕족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조카인 해종, 정종의 아들까지 모두 처형을 했습니다. 또한 수많은 호족들을 역모로 묶어 처형을 했습니다. 실제로 역모가 일어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선 이 호족 세력은 반드시 제거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시기를 피해 시기라고도 부르고 있는데요. 이때 이신병이 약간 도지기 시작해서 자신의 아들이었던 왕주도 죽일 뻔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살려는 줬죠. 자, 그리고 광종도 이제 결국 병에 걸려 죽게 되고 그의 아들이었던 왕주가 즉위하게 되는데요. 그가 바로 경종입니다. 자, 이 경종도 오래 살지 못하고 조카 중 하나였던 성종한테 그 왕위가 넘어가게 되는데요. 성종 때 유교 통치 체제가 정비되게 됩니다. 성종은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채택하면서 유교를 국가 통치 이념으로 삼습니다. 그렇다면 불교는 어떻게 됐을까요? 태조왕건이 불교도 숭상하라고 했는데 이때 약간 불교를 멀리하게 됩니다. 아까 8관의 연동에 있었잖아요. 이 행사를 폐지시켜버립니다. 성종 때. 네, 그렇다고 해서 백성들을 불교를 아예 믿지 못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조정 안에서는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고 그것을 강조하게 되죠. 유학, 교육을 강화한 것도 그와 관련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치 제도를 정비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고려의 중앙정치 제도와 지방통치 제도 얘기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종이 즉위 후 유교 장려 방안 원리라고 명하자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최승로의 28조 시무책. 이후로 성종은 최승로의 건의로 유교 정치 이념을 제도적으로 구체화하기 시작을 하죠. 성종은 중앙관제를 이성 6부로 구성합니다. 중국의 삼성 6부를 받아들여 고려만의 독자적인 형식으로 바꾼 것인데요. 그리고 지방에는 12목을 설치 지방관을 파견하여 중앙 집권체제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불교 행사인 팔관회와 연등회를 폐지하여 불교를 억제했습니다. 유교를 국가 통치 이념으로 삼았기 때문이죠. 자, 지금까지 고려 태조의 정책과 광종 그리고 성종의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고려 태조의 훈여 10조와 최승로의 시무 28조에 대해서 설명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